확진자가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이틀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감소세가 분명하다며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완화 쪽으로 논의 중인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날보다 확진 규모가 줄면서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감소세가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요즘 사실 확진자 규모를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우리 진단검사 체제가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PCR만을 양성으로 확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은 그것을 확진으로 하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에서의 확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말 특히 일요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휴진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신속 항원 검사인 경우에서는 결과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시간도 사실은 월요일 날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일요일 날은 적기 때문에 월요일이 적고요. 예전에는 PCR 결과가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진단검사도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화요일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월요일이 지나서 화요일이 늘어나고 수요일은 최대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좀 줄어들고서 주말에는 다시 줄어드는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확진자 규모가 들쭉날쭉한 이유는 이제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조처 때문에 가장 들쭉날쭉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완만하지만 분명히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감소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완벽하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좀 어폐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추세 자체는 분명히 감소 추세인 것은 맞죠. 지난 2주일만을 보더라도 거의 4만 명, 5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의 평균을 보면 확실하게 그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들쑥날쑥하지만 일주일의 평균을 보면요. 지난주 오늘 0시 기준으로 32만 743명. 이게 지금 오늘이군요. 이 32만 4,768명. 이번 주가 이제 전주에 비해서 한 4만 1,716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30만 명대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전 주에 비해서는 한 4만 명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 주씩 하면은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합니다. 4만 명, 5만 명 정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늦은 것은 이것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굉장히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 규모도 컸었고 유행의 규모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다른 해외 나라들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감소 추세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 아마 이번 주말에도 이것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음 주가 되면 20만 명대로 갈 것으로는 아마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세가 분명하다니까 이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예전에는 2, 3주 시차를 두고 확진자가 이제 사망자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최근에 그렇게 경향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확진이 되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입원하고 중환자실 가서 뭐 에크모를 하든 인공호흡기를 하든 좀 더 시간이 걸린 후에 적어도 2, 3주 시간이 걸리고서 사망을 하셨었는데 일주일 만에 사망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중환자실에는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일일 수도 있죠. 확진이 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초고령층이면서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 일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가 일주일 만에 사망하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보시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조기 치료에 있어서의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60세 이상의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입소자들 중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경증이라도 일단 치료 가능한 입원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동안 사망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앞서도 언급하셨던 조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의료 체계에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제일 먼저 팍스로비드가 너무 좀 모자란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팍스로비드라든지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 같은 초기에 투여를 하게 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완화시킬 수 있는 네.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사실 물량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함으로 해서 중증화를 막아야 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확진되면서 증상이 악화됐을 때 적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으로 빨리 옮겨서 즉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치료를 함으로 해서 조기 치료로 이렇게 사망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중환자실까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적어도 치료 가능한 병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조기 치료 그리고 예방적 치료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돼야겠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완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유행이 만약 최정점을 지났다면 이제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은 철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께서는 완화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수위에서 과연 철폐를 해야 된다 하고 강력히 얘기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좀 뭐 그렇게까지 보도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실은 정점에서 감소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다면은 철폐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30만 명 이상 아까 통계로도 32만에서 36만 정도 이번 주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다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아마 예상하기로는 인원 제한이 지금 8명으로 되는 걸 10명으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12시로 하는 것 정도로 일단 2주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확실한 감소 추세가 보인다면은 그때까지도 보인다면 그건 확실하니까 그 이후에는 철폐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철폐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네. 네, 속도 조절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방역 당국이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처음에는 뭐 특정 그 지역 그리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던 곳에서 이제는 전 지역, 전 연령대를 통해서 이제 항체를 조사를 하겠다, 양성률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양성률 검사는 좀 더 많은 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 네. 예, 우리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이 양성률 조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나오는 숫자가 10,000명이라서요. 예. 이건 적어도 수만 명 단위로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고 연령대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항체와 또 자연 감염이 되었을 때 생기는 항체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백신은 돌기단백질에 대한 항체만 생기는 데 비해서 네. 이 자연 감염에 생기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 구성 물질에 대한 항체가 다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항체가 줄어드냐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표본 조사, 뭐 결국 뭐 인기도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다만 체열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수만 명 이상을 표본조사를 해서 지역적으로 연령대별로 고령층, 뭐 저연령층 백신 접종자 또 미접종자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역 대책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방접종 같은 것들도 4차 접종을 과연 어느 연령층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아마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향후 방역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그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 코로나 블루, 같은 그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우울증 또는 여러 가지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갖고 신경계 쪽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이런 여러 후유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와 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아직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적인 이런 기전들도 다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게 어떤 기전으로 얼마나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일어나느냐, 즉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경증인 사람, 중증 또는 무증상으로 끝난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본 연구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까지도 가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연구로서 기초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대응 정책을 세우려면 데이터 확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관련 질문도 드려볼 텐데요. 미국 FDA가 50세 이상에 대한 그 백신 4차 접종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4차 접종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선택적으로는 필요하겠죠. 네. 고연령층 전체가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초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땐 유증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선택적으로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60대 이상 또 뭐 60대 이하라 할지라도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4차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접종을 받은 건강한 사람들이라면은 4차 접종까지는 좀 고려할 별 이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감염 예방 효과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중증 예방 효과라는 것도 3차 접종까지만 해도 충분히 세포 면역이 감당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원체 감염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예, 접종을 다 3차까지 받고 감염된 사람인 경우는 뭐 4차 접종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4차 접종의 이득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접종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정도면 될 것 같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